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최대한 임팩트 있게 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받는 건가요? 예, 저는 오늘 여기 혁신 지역 지원 사업에 맞게 혁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혁신이 정말로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엄청난 어떤 소비자의 기준에서 엄청난 어떤 뼈를 깎는 또는 뭐 가죽을 뒤집는 혁신을 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혁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눈높이에서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가려운 것만 긁어줘도 가능하다는 얘기 하나 하고, 그리고 관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제가 모빌리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은 오늘 제가 50분 강의 시간을 받았는데요. 자료는 거의 한 90페이지 정도 돼서 이걸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다는 욕심은 아니고, 이 중에서 핵심 내용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면은 자료를 최대한 제가 서술형으로 좀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이제 인트로 부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기라고 돼 있지만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쪽을 조금 제가 시간을 할애하고, 그 다음 내용들은 제가 핵심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좀 닮은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포토샵이 들어간 얼굴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지금 현재는 국내 로펌이라고 하는 업계에서 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인데, 사실 작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금호타이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전략기획 담당 상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아마 대구에서 워크숍 하실 때 제가 잠깐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뵈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제가 법무법인 세종이라는 국내에서는 한 5대 로펌이라고 하는 그 로펌 중에 하나에서 기획실에서 제가 마케팅하고 기획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커리어는 잠깐 이렇게 설명드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늦게나마 이제 박사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따게 되면 이제 논문을 쓰게 되잖아요. 그 논문을 토대로 해서 여기 있는 이제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을 금년 1월 달에 출간을 했고, 한 2달 만에 1세는 다 나가서 이제 2세가 이제 지금 인쇄가 돼서 교보문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시고 조금 관심이 더 있으시면은 책에 상당히 좀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쭉 보시면은 요 하나 더 있는데, 요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상단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맨하탄이거든요, 뉴욕에. 그리고 여기는 뭐 요것만 보셔도 동방명주라고 하는 상해에 있는 이제 푸동이죠. 요 맞은편이 이제 와이탄이라는 데고, 그래서 요 풍경하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 위쪽은 반포예요. 서초구의 반포.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여의도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한강변에서 제일 그래도 좀 쌈박하게 나온 사진을 찾은 게 저 정도거든요. 그래서 해외를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한강변을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 약간 안타까운 것이 파리의 센강이라든가 중국의 여기가 이제 여기도 강이거든요. 항포강이라 해서 중국말로 항푸장인데, 요
서울은 서울의 이제 강의 한강의 북쪽을 강북이라 하고 강남이라 하는데 여기는 항포를 중심으로 서쪽은 푸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쪽 그 동쪽을 이제 푸동이라 하는 이렇게 해서 포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 이제 강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는 강변에 이런 아름다운 야경이 나오게 되고 유역도 저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시간이 많으면 질문도 좀 하는데 그냥 쭉쭉쭉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좋은 자연 조건은 비슷하게 가졌는데 뭐 한 4, 50년 이상이 지났을 때 왜 우리 서울은 이런 어떤 세계적인 야경을 못 만들어낼까? 우리는 전부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한강변을 좌우로 해서 강북과 강남 거의 다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를 설계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 도시를 어프로치하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50년, 100년이 지났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제가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요즘 뭐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젠슨황에 지금 열광하고 있는 거는 당연할 텐데, 저는 이제 여기 이제 혁신 지원 사업단에 이제 워크숍으로 오신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혁신 지원의 일원으로서 비즈니스 또 개인의 어떤 잡도 갖고 계시고 이런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돈이 어디에 흘러가느냐, 자본이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를 보면은 그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주식시장은 약간 앞서서 예견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쭉 뭐 글로벌 뭐 96년부터 해서 인터넷 보급 시대에서 IT 버블 전까지는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 1위를 했고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한창 부흥할 때는 뭐 엑스모빌이라는 정유회사라든가 여기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중국의 많은 그 금융사들이 탑10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2016년 중반,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애플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가히 엔비디아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제 그 미국의 이제 나스닥 주식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1,100를 주가 넘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여기보다 더 올라서 약 2.6조 달러? 애플이 2.9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조 1천억 달러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2위가 이제 애플이고 3위가 이제 엔비디아인데 한 5% 정도만 주가가 오르면은 애플을 제치게 되고 곧 글로벌 시가총액 1위가 된다고 예측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세계의 자본들이 이렇게 역사를 거쳐서 흘렸듯이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시대냐? 결국 AI의 시대인데 AI의 하드웨어의 최강자인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열심히 판매를 한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AI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결국은 향후의 트렌드는 AI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결국은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런 어떤 주가의 흐름을 봐서도 알고 있고 지금 이제 2014년 기준으로 탑10 안에 이제 일라이릴리라는 제약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여성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이어트 약으로 해서 일약 글로벌 탑10 안에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앞으로의 시대의 어떤 흐름들을 궁금하신 분들은 미국의 시장에 상장되거나 라이징하고 있는 주식 또는 그 주가를 갖고 있는 그 회사들을 주목해 보시면은 상당히 힌트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이제 히트 상품이라는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모빌리티가 있는데, 모빌리티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 세스에서 현대자동차가 우버와 이제 합작법인을 뭐 합작법인까지는 아니지만 합작해서 앞으로 UAM 시장, 도시명 모빌리티 시장을 들어가겠다 하면서 만든 영상인데요. 요걸 보시면은 모빌리티 시대에는 우리의 일상 또는 이동 수단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으로 되는데 그게 하늘에서도 연결되고 땅에서도 연결되고 운전자가 없는 그런 어떤 자율주행이 모두가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곧 온다고 하죠. 근데 여기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테슬라는 우리가 아는 테슬라는 이제 전기 자동차 회사인데 여기 옵티머스라는 이제 로봇이 머스크 얘기로는 5년 내에 이 로봇이 본인들 테슬라 공장 안에 부품 운반 로봇으로 이제 쓰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최근에 공개된 그 영상들을 보면은 뭐 계란을 이렇게 옮긴다든가 상당히 정교한 어떤 작업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친구가 현재 가격으로 한 2만 달러 한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은 이제 얘 로봇 한 대를 이제 쓸 수 있다는 건데 여기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와닿는 게 저 로봇을 쓰게 되면은 먹지도 자지도 않고 뭐 심지어 이제 떼쓰지도 않는 시키는 일을 어떤 일에도 묵묵하게 하는데 2만 달러면 살 수 있다. 엄청난 메리트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인간 노동자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이제 머스크의 머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세상이 있고 요 밑에는 이제 사이버 트럭을 약간 이렇게 그 그래픽화한 건데 금년 8월 8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로봇 택시를 이제 발표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지금 테슬라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이 하나는 반값 EV를 금년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출시하겠다. 두 번째는 8월 8일 날 무인으로 운행되는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발표하겠다는 건데 상용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발표들을 지금 하고 있고 혹시 요 자동차 보신 적 있나요? 요거 뭘까요? 여기 로고가 잘 안 보이죠? 샤오미라는 과거에 레이진이라는 이제 그 잡스를 추종한다라고 하는 그 레이진 회장이 샤오미를 만들어 갖고 핸드폰 제가 이제 뭐 이력을 좀 설명 안 드렸는데 중국에서 한 그 상해에서 한 5년 정도 주재원 생활을 했었어요. 중국인들을 이제 많이 봤고 지금도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출장을 가서 보면은 샤오미는 핸드폰 외에도 모든 생활 가전, 소형 가전들은 다 만들잖아요. 근데 금년 3월 달에 이제 SU7이라는 전기차를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출시 하루 24시간 만에 88,988대인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8자하고 9자인데 어떻게 그 숫자가 그렇게 나는지 뭐 하여튼 88,988대 정도 해서 연간 생산 캐파가 이제 7만 대 정도 되는데 이런 엄청난 EV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요거는 어느 회사인지 혹시 여긴 로고가 있긴 한데 팍스트론이라고 돼 있죠? 팍스콘 아시죠? 팍스콘. 대만에 이제 애플을 그 핸드폰을 위탁 생산해서 하는 팍스콘. 지금 자료에 요 이미지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어젯밤에 급히 조금 만든 것 중에 팍스콘이 대만의 위룽 자동차라는 회사와 합작을 해서 모델 B를 만들었어요. 아직 양산은 안 되고 있는데 팍스콘이 여기 말고 사우디의 시어스라는 CER이라는 회사를 전기차를 회사를 합작법인을 사우디의 국부펀드 PIF랑 해서 사우디에다가 지금 시어스라는 뉴 브랜드를 EV 브랜드를 만들어서
BMW 기술로 공장을 지금 착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시대에 살고 있다. 로봇이 나오고 그리고 모빌리티가 이동 수단들이 점점 디바이스화 되면서 그 새로운 도전에 이런 샤오미라든가 팍스콘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모델을 가진 모빌리티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어떤 변화를 여러분들이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뭐 레이진 회장이 한 말은 태풍이 불 때는 돼지도 날아갈 수 있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그거는 당시에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그 시대에 본인이 샤오미의 미 시리즈를 내면서 핸드폰을 모바일 그 디바이스를 히트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SU7을 내면서 머스크의 도전장을 내고 심지어 5월 18일 날에는 황저우에서 상해까지 약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를 본인이 SU7 프리미엄 차량을 생중계로 유튜버들한테, 유튜버인지는 모르겠어요. 중국 유튜브는 막혀있나? 하여튼 그거를 생중계를 했는데 3,800만 명이 동시에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트렌드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대학 또는 전공, 삶의 터전하고도 또는 여기 지금 오늘 모이신 이 목적 혁신 지원 사업하고도 한번 이런 트렌드에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매년 초에 1월 달에 라스베가스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쇼가 모빌리티 쇼로 바뀐 지가 오래됐고 2023년 작년 초에 보면은 이런 빅테크들이 모빌리티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전통 가전의 강자 또는 소프트웨어 뭐 그다음에 요즘은 엔터테인먼트의 강자인 소니가 혼다랑 합작을 해서 소니 혼다 모빌리티를 22년도에 만들었고 작년 초에 세스 2023에서 아필라라는 새로운 모빌리티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통의 어떤 자동차 메이커들의 진입 장벽들이 이런 어떤 모빌리티라는 변화의 트렌드 속에서 철저하게 진입 장벽이 무너지고 있고 새로운 모빌리티 트렌드에서 새로운 합작 형태 또는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가 속속 나오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챗GPT가 이제 작년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어떤 AI 시대를 열었는데 자동차 폭스바겐이나 좀 전에 소개드렸던 아필라 같은 데에 챗GPT를 음성 비서로 채용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혼다에서 만들거나 대만의 AUO라는 회사는 여기 자동차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사람의 운전이 필요 없는 자동차는 하나의 이동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럼 그 공간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면은 여기는 자동차의 앞뒤에 있는 윈도우에 LED 형식으로 스크린을 만들어서 혁신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바뀐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거를 여기 이제 21년 정부 자료를 보면은 그냥 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자동차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 있는데 기계 장치일 때 EV로 바뀌면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필요 없게 되고 뭐 정확하게는 한 18,000에서 2만 개로 준다고 하는데 반 정도 그냥 심플하게 반 정도 줄고 그 반 중에서 15,000개에서 또 절반이 전동화로 인해서 바뀌게 돼서 결국 4분의 1 정도밖에 살아남질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한 9,000개사에 23만 명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상태인데 그대로 생존하는 확률은 한 50%밖에 안 되는 이런 현실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미래행 모빌리티 사업의 변화의 준비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한 4%가 준비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 방식 유지하는 거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요거는 갑자기 좀 다른 장표인데, 미국의 IT 컨설팅사인 이제 가트너에서 매년 이제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를 하는데요. 요거는 뭐 그런 겁니다. 여기서 기술이 새롭게 태동했을 때 한 5단계로 해서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이 이제 태동을 하죠. 그 다음에 저기 맨 위에는 이제 부풀어진 기대 수준의 정점이라 해서 거품이 쫙 일었다가 캐즘으로 빠져서 환멸 단계에 갔다가 개몽하다가 여기서 생산성이 완성되는, 안정화되는 이런 한 5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EV가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시겠지만 한 여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머스크가 한 얘기도,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전통적 자동차 메이커들이 EV가 이렇게 판매량의 성장이 둔화되니 하이브리드로 넘어간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제 표현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 캐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모빌리티 회사와 페이드아웃되는 모빌리티 회사로 나눠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림 3개 있는데, 종교적 관점을 떠나서 제가 역사적 사건 한 3가지를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엑소도스가 출애굽이잖아요. 이집트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이 430년 정도 이집트의 지배를 받다가 기원전 1446년에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쭉 갑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 갈라서 이렇게 쭉 와서 약 1년 BC 1445년 전에 1월 달에 출발해서 그 다음에 3월 달 경도에 예루살렘을, 가나안 땅을 약 70km 앞둔 시점에서 이제 1년간의 행진을 멈춘 상태에서 그때 당시 뭐 역사적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12지파의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가서 우리가 정복할 만한 땅인지를 보고라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분히 우리가 정복할 만하다라고 했고, 나머지 10명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키가 뭐 장대하고 하면서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하느님부터 심판을 받고 불과 70km 남겨놓고 40년을 이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한 번 있었다. 그로부터 약 3000년 뒤 1591년 1호 9위가 임진왜란이니까 1년 전에 선조께서 일본이 우리로 침입하겠다라는 첩보를 듣고 조선통신사를 이제 보냅니다. 1591년도에. 그때 당시에 통신사의 이제 정사가 항윤길이고 서인이라고 합니다. 서인. 그다음에 부사가 동인인 김성일인데, 두 분이 가서 그때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와서 조정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정사였던 항윤길은 필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도 아주 영리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반면에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동인의 김성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 지새끼처럼 생겨서 뭐 필시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되고 전쟁 없을 거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임진왜란을 대비하지 못하고 92년도에 저희가 이제 엄청난 어떤 참화를 겪게 되는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요 세 번째는 그로부터 1590,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니까 약 한 500년 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975년도에 빌 게이츠가 창업을 하고 나서 2대 CEO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있었던 그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티브 발머 당시에 세상의 변화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을 때 스티브 발머는 이제 CNBC 인터뷰에서 이거 뭐 웃긴다. 이 비싼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핸드폰이다라든가 뭐 무슨 키보드도 없는 이런 어떤 자판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고 두 번이나 비웃었는데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암흑기가 이제 시작된 데죠. 2014년 2월 달에 스티브 발머 후임으로 사티아 나델라라는 인도계 미국인이 3대 CEO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을 끊임없이 시도했지만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가감하게 모바일 사업을 접고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이제 결국 시가총액 애플을 제끼고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하죠. 그리고 작년에 오픈 AI를 사실상 대주주로 지분 투자를 해서 지금 AI 시대의 챗GPT로 대표되는 새로운 선도 기업을 또 인수를 해서 결국은 사티아 나델라 한 사람의 어떤 관점, 여기 보이시면은 관점, 통찰력, 선택의 순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장 진입 타이밍,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업을 할 때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런 선택의 갈림에 있는데, 그 선택의 갈림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통찰력을 갖고 선택하냐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좋아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건데, 속된 말로는 양다리 작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어떤 혁신적인 상황들이 정말로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근데 올 거는 같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공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접고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만 갈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현재의 본업 또는 본인들이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대비하는 이런 양다리 작전이 필요하다. 그거를 약간 학문적으로 표현한 게 짐 콜린스가 표현한 게 이제 여기 있는 스톡데일 패러독스인데, 뭐 여기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이제 동킹만 사건 때 베트남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때 당시 미군 포로 중에 최고위급 장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고 나서 몇 년 동안 수많은 본인의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고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 본국으로 풀려나면서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어떻게 당신은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살아났습니까? 했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너무 비관적이었던 사람들은 비관을 하다가 죽었고, 너무 낙관적인 사람은 이번 추수감사전에는 풀려나겠지, 뭐 다음 뭐 부활전에는 또 풀려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만 갖다가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내가 하노이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라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또 언젠가는 풀려나겠지라는 희망을 동시에 견지함으로써 본인은 그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 하면서 이거를 진 콜린스의 이제 경영학서적에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혁신과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은 이런 어떤 양다리 작전이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제가 한번 정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네요. 그 야쿠르트 모빌리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모빌리티 시장에서 과연 어떤 성공 모델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오래된 전통 비즈니스였던 50년 전통의 이런 방문 판매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모빌리티와 접목해서 성공한 사례가 여기 있는 야크루트 사례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전동 카트가 이제 코코라는 건데 코코의 약어는 이제 콜드앤쿨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야쿠르트 아줌마, 지금은 이제 야쿠르트 여사에서 야쿠르트 뭐 프레시 매니저로 지금 이제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은 그 무거운 어떤 그 유제품들을 다 이렇게 뭐 아주 옛날에는 손가방에 들고 있고 뭐 좀 지나서는 이제 그 수레로 이렇게 밀고는 했는데, 지금은 전동, 이것도 EV입니다. 하나의 모빌리티거든요. 이 EV를 통해서 여기에 수많은 제품을 적재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유제품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한카드라든가 본인들이 배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타사의 제품까지도 대행 배달을 하게 되는 비즈니스의 전환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오프라인 매출, 동네의 어르신들 위주의 매출이었다면 지금은 온라인 매출까지 진출하는 이커머스 시장으로 갔고, 고객도 MZ세대로 확대되고, 사업도 이 카트가 한 1000대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창모터스라는 데다가 이제 OEM을 줘서 위탁 생산했다가 본인들이 사명을 한국 야쿠르트에서 이제 HY로 바뀌었고, HY 모터스를 만들어서 이 EV 전동카를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사업도 다각화를 하는 새로운 어떤 전통적인 어떤 방문 판매 모델을 갖고, 이런 모빌리티 그리고 플랫폼 기술을 접목해서 완전 새로운 모델로 혁신을 하면서 전통 산업에서 새로운 트렌드에서 강자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이런 사례를 한번 전통 산업에 또는 기존의 어떤 전공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금호타이에서 한 28년 있으면서 상품 전략 팀장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때 약간 그 라떼는 느낌으로 세상의 판도를 뒤집는 히트 상품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중국의 상해 주재원으로 있다가 2010년도에 들어왔더니, 그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것이 슈퍼스타였어요. 전국민 오디션. 여기 조금 젊으신 분들은 조금 못 올 수도 있는데 이게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보니까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룹이 해체되고 워크아웃이 들어가면서 들어왔더니 제가 상품 전략 팀장으로 복귀를 했는데 막 직원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걸 보면서 슈퍼스타 K를 보면서 슈퍼스타 K? 슈퍼스타 금호? 그래서 슈퍼스타 금호로 한번 세상의 판도를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똘똘한 제품 하나로 시장의 판도를 역전하고 회사의 생존을 뒤바꾼 그런 사례는 무엇일까 했더니, 정말 라떼인데 옛날에 이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맥주 시장은 오비와 조선 맥주, 크라운 맥주였죠. 크라운 맥주. 근데 이 크라운 맥주, 조선 맥주가 마켓 쉐어가 약 한 뭐 7대3 정도 됐을 때인데 하이트라는 천연 안반수로 만든 맥주를 들고 나오면서 이 하이트가 대히트를 하면서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사명까지도 조선 맥주에서 하이트 맥주로 바꾸고 지금까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절치부심한 오비 맥주가 카스를 인수해서 지금 다시 또 카스가 뜨고 있고, 요즘은 뭐 테라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춘추전국시가 됐는데, 결국 이 사례들을 봤을 때 똘똘한 히트 상품 하나가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받고, 또 하나 여기 소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삼양라면과 농심라면에서 농심라면이 신라면을 필두로 한 히트 제품들을 속속 내면서 시장을 역전한 사례가 있고, 근데 요즘 한참 또 뜨는 게 삼양라면이죠. 불닭 시리즈로 시가총액을 농심을 넘었었어요. 이 세상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닭조차도 히트 상품에 근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현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H사가 한국타이어고 여기 K가 금호고 여기가 넥센인데, 과거만 하더라도 금호타이어가 국내에서 약 40%에 달할 정도의 마켓쉐어 1위였는데, 제가 딱 복귀해서 보니까 한국타이어는 45%고 금호는 25%고 넥센타이어가 10%까지 성장할 정도로 엄청난 위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서 보던 슈퍼스타 K를 슈퍼스타 금호로 만들자고 결심한 거를 회사에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트 제품 CFT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진 리소스, 그러니까 금호 타이어의 영업, 금호 타이어의 마케팅, 금호 타이어의 연구, 금호 타이어의 디자인, 100% 금호 타이어의 기술과 리소스로만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사를 일단 하나로 묶는 건 당연하고, 고객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자 해서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동호회와 함께 고객 평가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리버로 유명했던 이노 디자인이라고, 김영세 디자이너,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연륜이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더 선배이신 분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 하여튼 이 당시에 국내에서 디자인하면 제일 잘한다는 이노 디자인에다가 타이어 디자인을 처음으로 맡겼어요.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고객인 대리점주들한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그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모으고, 이런 일정으로 해서 약 3년 정도의 CFT 활동을 통해서 히트 제품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의 타이어 업계에서 히트한 제품의 특성을 한번 조사했더니, 국내에는 컴포트하고 그리고 차별화되는 포인트 하나 있으면 성공하더라라는 성공 방정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 대리점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소비자 조사를 AC 닐슨에다 해서 국내 소비자들은 어떤 타이어를 원할 것인가를 소비자 행동을 또 측정을 합니다. 좀 복잡한데요. 여기 포지셔닝 맵인데, 국내는 컴포트 시장이 한 86% 정도 돼서 고중저로에서 타이어 시장이 이렇게 경쟁 구도로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이다이로 붙어갖고는 도저히 한국 타이어를 이길 수 없어 해서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렇게 고중저로 돼 있는 거를 중가와 저가를 합쳐서 메가 브랜드를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고객들 또는 대리점주의 이 컨시더레이션 셋, 내 머릿속에 있는 브랜드의 순위를 어떻게든 탑 1에다가 우리가 각인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마케팅 목표를 놓고, 차급별로 차별화된 성능을 다 적용하자 해서 마케팅 포피 관점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광고 프로모션, 제품 스티커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어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 필요가 있겠냐라는 분들이 있겠지만, 타이어쟁이들은 늘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노 디자인에서 디자인은 한 건데, 지금도 금호 타이어의 메인 디자인은 이겁니다. 그래서 뭐 성능들 해서,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됐냐? 저희가 2014년도에 이제 이 슈퍼스타 K를 솔루스 TA32라는 걸 론칭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25%에서 첫 해 거의 한 8%가 뗐죠. 그리고 두 번째 마제스티 내고 크루젠 내면서 2017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타이어 시장 1위를 합니다. 지금은 근소한 차이로 붙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혁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혁신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기술 혁신을 원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례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히트 제품 하나가 이제 회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전사 협업, 그리고 소비자가 꼭 선도 기업이라든가 혁신 신제품 원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기대 가치보다 신제품의 베네핏이 더 좋다면, 그리고 전곡을 찌르는 CVP, CBP, 코 베네핏 프로포지션.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가려운 점을,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잘 설명해 주느냐, 그게 정말로 고객에게 가려운 것이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게 또 하나 있는 거는, 그전에는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전국 전문대학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인 분들이 다 오셨잖아요. 기존에 우리 대학 자체로 했던 것을 힘을 모쳐서 시너지를 내듯이 반드시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것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 또는 외부에 있는 어떤 뭐 기관 또는 뭐 회사, 아까 전에 그 팍스콘 사례 보시면요, 팍스콘이 팍스트론을 만들고 본인들이 그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BMW의 기술을 갖고 온다든가, 특히 레이진, 샤오미의 SU7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학연도 잘 만들고요. 대만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사점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다. 자, 딱 반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 앞에 다 있어서 다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하고 맨 마지막에 한 3페이지 정도 하면서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네 가지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어떤 신제품을 만들 때 좀 전에 CBP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보면 CVP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혁신을 하거나 어떤 액션을 할 때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거야?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우리의 혁신 사업이 정부 당국자가 고민하는 뭘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주위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늘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이 비즈니스 또는 이 혁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염두에 두시면은 오늘 제가 이제 50분 짧은 시간에 강의하는 그 목적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수한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는데 늘 나의 수요자, 나의 상대방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는 게 비즈니스 포함해서 모든 것의 핵심이다. 그게 오늘 핵심이고요. 쭉 가서, 자,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 뭐 디지털화 되고 막 그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AI가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리더십은 과연 이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대화, 경청, 설득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기업에서 전략 기획을 담당해 보면은 막 전략 기획을 하고 이 기획을 하는 사람들의 꿈은 너무 커. 근데 사실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공감하지 않으면은 전부 구호거든요. 또는 CEO를 만족하거나 총장님을 만족시키는 걸로 끝나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또는 혁신 사업은 여기서 먼저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이 공감대를 이거를 실행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되는 그런 이해관계자분들한테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디지털 시대에도 공감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사티아 나델라가 잘하는 것이, 하나는 비즈니스를 단순화시키면서 집중력을 갖고 되는 사업에 집중한다는 그런 어떤 아까 보셨던 통찰력 관점이 좋았고요. 두 번째는 이 본인이 가진 통찰력과 장점을 직원들을 얘기를 듣고 경청하면서 대화하고 공감하면서 설득해서 결국 이 엄청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다시 거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 또는 AI 엄청난 좋은 말들이 있지만 결국 이거를 하는 사람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공감 능력을 갖고 우리가 또 리더가 되든 아니면 담당자가 되든 늘 미래를 보는 관점을 양다리 작전, 스톡데일 패러독스 관점에서 혁신을 해나가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